안녕하십니까. 혁신 국가로 가는 길의 MC 임윤선입니다. 아프리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 우리가 혁신 국가로 가는 길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유보해 두었던 문제입니다. 사회통합 그리고 공정사회입니다. 오늘 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세 분 모시고 열정적이고 심층적인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에도 나와주셨죠? 전 기업 호민관이자 카이스트에 계십니다. 이민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톨릭대 경영학과의 김기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벤처기업협회의 남민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는 현재 어느 정도로 함께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화면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VCR 보시죠. 경제 규모 세계 15위, 무역 규모 세계 9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발전을 이루어왔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경제 성장률 2위를 기록, 수출 상품 점유율, 노동 생산성 등 경제 외적 부분의 성장은 뚜렷하다. 그러나 문제는 불균형 성장과 사회 양극화, 평등, 신뢰, 부패 등 사회 통합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소득 분배의 균등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30개국 중 20위, 사회 빈곤율은 34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사회 복지 지출 비중, 성별 격차 등 사회 통합 부분은 크게 뒤처지는 편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임금 등은 남성에 비해 굉장히 취약한데, 남성 대비 여성 임금률을 보면 2007년 57.2%로 2000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 꼴찌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청년 여성들의 낮은 인력 활용도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경제 지표는 우등색, 하지만 사회 통합 지표는 물음표인 대한민국. 이대로 과연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까? 아니, 지니 계수가 30개국 중에서 20위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니 계수가 뭔가요, 교수님? 예, 이제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 분포와 소득 분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만일 전체의 소득 중에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장 불평등한 소득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가장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0이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3.5 이상이 되면 이제 그 나라는 소득 불균형이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97년만 하더라도 한 0.26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0.313 정도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네. 우리나라의 GDP는 계속해서 요즘 조금 유보기간이긴 한 네. 정체기간이지만 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왜 지니계수 수치는 올라가고 있나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수입의 수익률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그 종사자들의 양극화가 또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렇게 40년 동안 50년 동안 진행하고 있었지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기술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일어난 가격 경쟁력에 기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이 등장하면서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일본이나 독일에 밀리고 있고 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가격 경쟁력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중국이라든지 어떤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익 구조가 떨어졌고, 그래서 점차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익력이 떨어지면 더욱더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저희가 이제 전에 이민하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했던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이제 기술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듯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약 20, 30년 전에는 다 같이 못 살았다면은 현재는 GDP는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려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자꾸 지칭하는 용어가 요즘 하우스푸어. 저는 그건 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요즘 또 신조어가 생겼죠. 아이들 사교육에 돈 다 쓰느냐고 막상 부모님들은 쫄쫄 굶으면서 사는 에듀퓨어라는 신조어도 생기고요. 끊임없이 퓨어라는 용어가 양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퓨어의 양상은 이 사회 갈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요. 기본적으로 양극화잖아요. 네. 양극화가 되면 갈등이 심해지게 돼 있죠. 사람 몸에 피가 순환이 안 되면은 그러면 손발이 차고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똑같은 게 한국 사회에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잘리게 되면은 재취업의 길이 열려 있질 않습니다. 대부분 재취업이 안 돼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은 다시 재도전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노동시장이 경직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기업 노조는 점점 더 강성 노조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점점 일을 자리가 줄어들게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이 피가 안 도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 도처의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뭐 부자와 서민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 역시 시장에서도 경제적 강자와 경제 약자의 문제, 이 틈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는 빨리 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오든 간에 앞에서는 막 뛰어가고 뒤에서는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혁신 경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아니고 최초의 개척자, 퍼스트 무버 전략이죠. 여기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지금까지 양극화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던 일인 것 같아요. 한국의 지금까지 효율 경제 발전상은. 근데 이 짐을 안고는 같이 갈 수가 없고, 같이 갈 수 없으면은 창조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남 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양극화가 단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예. 그렇게 심각한가요, 지금? 엊그제 대기업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자기네들 대졸사원 초임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회사 대졸 초임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문제는 대기업의 수익성과 그들의 지불 능력에 관계되는 얘기거든요. 저희 같은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주고 사원들을 채용할 수가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인재들의 편중 현상을 또 가져오고 인재 양극 현상을 가져오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 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틈새는 점점 더 벌어져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계속 악화되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이 틈새를 다시 좁히고 같이 갈 수 있는 경제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에 우리가 그 숨가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양극화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이죠. 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그다음에 창업, 이런 벤처기업들이 창출해내는 능력이 뛰어난데, 그들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 능력이 고갈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안 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은 이 사이에 어떤 소득의 그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로 초점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고민해보고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어떻게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갈 거냐 이것이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남 회장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한지 함께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한민국은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개별적 약진으로 생존과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한국은 수출 규모 세계 7위로 도약,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런 고도의 압축 성장은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 우선 수익성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대기업은 이익이 증가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감소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대중소기업의 수익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기업 간 불공정 거래는 2011년 24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낮은 질적 성과는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업체 수와 종사자는 많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도 낮은 것이다. 자꾸만 그 간격이 벌어지는 한국의 대중소기업. 그 해법은 무엇일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뭐예요? 몇십 년간 늘 중소기업 육성하겠다, 상생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차이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예, 가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두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라 그러면 하나는 일자리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양극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떤 돈 버는 그 공식이 자꾸 바뀌고 있다.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득이 2만 불 되기 이전의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물건을 싸게 만드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싸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도 성장에 어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소득 2만 불 시대쯤 되면 이미 대한민국도 고비용 사회가 또 고비용 국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만드는 선수가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이동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바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것이 이제 핵심의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소기업에는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좋은 제품을 팔려면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좋은 기술이 있으려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에는 좋은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제품이 없고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저는 이 중소기업의 문제를 저는 일본이나 독일과 조금 비교해 본다면 일본과 독일은 능력 구축 경쟁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를 풀려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점차 갑을 관계가 심각해지면서 어떤 을로서 거래의 불공정성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될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저는 중소기업의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R&D 지원 구조의 개선, 또 사람을 좀 보내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찬 교수님 말씀에 이제 중소기업 역할이 과거의 원가 중심 구조에서 혁신 중심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바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들어오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선진국 진입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고 네. 그 핵심에 있는 게 중소기업들의 혁신 능력이다 이렇게 네.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중소기업이 혁신을 못하면은 스마트폰을 얇게 못 만들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기업의 해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이 앞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중소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게 경쟁력이었는데 이제는 혁신을 올리는 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그 협력하는 역할이 옛날에는 중소기업은 중간에서 소처럼 일하는 기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에서 소중한 기업으로 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네.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실제 시장에 있는 저희 같은 중소 중견기업 그 하시는 분들은 섭섭한 게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도 이런 우리 사회의 이 갑을 그 문화에서는 이 제값받기가 힘듭니다. 이런 그 잘못된 갑을 문화의 병폐가 그 고쳐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아무리 혁신을 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이 제값받기를 제대로 못하고 우리 인력을 제대로 키워서 지키지 못하면 이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게 오늘 그래서 토론의 주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남 회장님은 실제로 벤처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폐해를 직접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사건을 하면서 많이 억울한 경우를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창업을 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도 하고 네. 이제 중견기업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도 뭐 1,000억, 2,000억을 넘어서고 그렇게 한 기업에는 불구하고 네. 국내에서 이런 대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B2B 기업,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그 성장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로 이제 해외 시장에 나가서 해외의 그 대기업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기술력을 올려서 다시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델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국내에서는 B2B 기업이 특히 제조업이 그 제대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의 어떠한 불공정성 때문에 국내 대기업과는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사회들을 갑을 문화의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서로 필요하니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그 갑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든 납기든 생산이든 이게 너무나 공정한 룰에 기반한 어떤 거래 관계가 거래 관행이 아니고 너무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기업의 경쟁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물건을 뭐 한 달에 10,000개를 이제 주문을 했다. 그러면 서면에 의해서 그거를 주문을 하고 약속이 지켜져서 이게 공급이 되면 판매를 하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뛰어난 그 예측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마케팅 능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언제나 조정할 수 있고 언제나 연기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마케팅 예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몸에 배게 되다 보면은 대기업도 경쟁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왕왕 보게 된 현상인데 국내에서 안방 호랑이 역으로 잘 나간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그 버릇을 가지고 해외에 나갑니다. 근데 해외에서 그게 안 통하잖아요. 큰 코 다칠 수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갑을 그 문화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폐해는 우리 대기업들의 경쟁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문화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사회 통합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우리 동반 성장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동반 성장은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의 어떤 공정성, 그러니까 경쟁의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협력하는
이 협력의 시너지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가격 경쟁에서 갑을 관계 때문에 있게 되는 중소기업의 피해 문제를 좀 개선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엔 이것만큼 또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키워서 이제 돈을 버는 구조로 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은 공정위가 고시한 표준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표준 계약서가 뭐 한 계약 하나당 한 20페이지 돼요. 20페이지 되는데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은 을이 불리할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실질적으로 많은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일예로 납품대금을 을은 이제 돈 받는 입장이잖아요. 납품대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반드시 지연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은 의뢰인들이 지연대금 청구 못하죠, 교수님.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력의 불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자금과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협상력 균형이 만들어지면은 대등하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소벤처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대기업에 다 뺏겼다. 우리가 기술 탈취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술 탈취 문제를 막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 제가 잠깐 그 정부의 기업 호민관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세 가지의 중요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대기업에 가서 우리 기술을 설명할 때 한참 설명하면 나중에 그거 우리 내부에서 하던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내부에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늘 만드는 거 있죠. 비밀 유지 약정. 그래서 그걸 반드시 체결해라. 두 번째가 기술을 뺏어갔을 때 과거에는 누가 기술을 뺏어갔는가를 중소기업이 입증을 했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대기업이 입증을 하게 돼 있죠. 세 번째는 내가 10억어치의 기술을 탈취해 갔으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10억만 물어주면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징벌적 3배를 배상한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올라서게 될 겁니다. 협상력의 균형이 맞춰지면은. 그 우리 핵심 국가로 가는 길이 이제 오늘의 큰 테마인데 이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될 때 이제 기술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런던 올림픽 때 보시면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제일 먼저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양정모 선수잖아요. 두 분이 똑같은 양정모, 양학선이지만 양심이 있네요. 예. 우리 양정모 선수는 여러분들 이 레슬링 선수인데 기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양학선 선수는 양원, 양투라든지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이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는 싸게 만드는 시대에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가져가자. 이게 이제 우리 핵심 국가로 가는 길인데, 이제 이 동반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동반성장에 있어서 가격의 갑을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호민관님 계실 때 상당히 기술 탈취에 대해서 삼배손 이렇게 아주 과중한 징벌적 행위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다하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네. 하는 것은 우리 호민관님 계실 때 상당히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처럼 세 배가 이런 좀 역할을 부족하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이 3배예요. 그래서 그 이상 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이 그렇다면은 맘먹는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표현하자면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금, 기술 개발, 지원금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잘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창업이 자유로운 국가인가
창업을 장려하는 이 생태계인가 이런 질문 던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하면은 10중에 하나, 2개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케이스도 3번, 4번 실패를 거쳐서 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여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한번 하다가 실패하면은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되잖아요. 그죠? 실패가 자산화돼야 한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실패를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하는 게 연대 보증제를 없애자라고 수십 년을 외쳐왔지만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벤처를 하려면은 초기 엔젤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그 벤처 투자가 잘 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같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코스닥이라는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게 성공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을 통해서 벤처 등용문에 들어섰죠. 버블도 많았고요. 예, 네. 저희도 코스닥을 통해서 수백억의 투자 자금 끌어들여서 R&D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커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몰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코스닥이 과연 벤처의 등용문 시장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벤처들한테 많은 자금 투자가 되도록 하자 했지만 최근에 그 캐피탈 업체가 과연 벤처를 제대로 키워내고 있는 거냐 또 다른 어떤 은행처럼 어떤 그 금융업자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리 사회의 많은 이 벤처 생태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R&D 구조를 조금 바꿔주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어떻게요? 사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비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1위가 이스라엘이고 이제 2등이 한국인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4등이었거든요. 우리 앞에 스웨덴이 있었고 일본이 있었는데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전체 R&D 자금 중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율이 한 12%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지원 구조를 조금 더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혁신 국가로 가는 길의 핵심은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의 천국 시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다 지금까지 가격 경쟁력을 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 칭다오 지방에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6천 개 정도 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6천 개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한 1,30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중에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특징은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의 천국, 연구개발 안 하는 중소기업 무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만드는 실력은 옛날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였는데 이제는 싸게 만드는 능력은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을 이제 저는 중소기업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정말 한계적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는 한계 중소기업을 정말 정상적 중소기업으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은 상당히 어떤 금융적 지원입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중소기업을 혁신기업, 또 이 혁신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기업들 중에서 혁신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한 2% 정도 더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선순환의 우리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마중물은 R&D 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네. 아까 우리가 거기에 그런 R&D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졸 우리 네. 그 졸업자들이 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자리를 좀 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 독일은 중소기업을 잘 지원해줘서 거기서 매년 한 36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의 기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도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대기업을 필두로 성장 위주의 어떤 그 자원 분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국가 R&D 자금 15조 원 중에 10% 남짓 중소기업 투입되고 있는 현상. 사실 대기업한테
R&D 자금을 줘가면서 이걸 개발해라 저걸 개발해라 국가가 그렇게 개입할 사안인가. 저는 그건 60, 70년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대기업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은 차세대 신성장 먹거리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R&D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하지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게 돈이 들 것 같으면 당연히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정도 강해졌고 그만큼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거, 이게 저는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것들이 지금 얘기한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 쪽으로 좀 더 그 정부 경제정책 초점이 옮겨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자, 본원적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각각이 제일 잘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소벤처가 잘하는 건 뭘 잘하느냐. 앞으로는 혁신, 기술 혁신을 잘해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R&D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벤처의 R&D 혁신 능력의 차이가 1대 7대 24라는 게 혁신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가 대기업보다 20배 이상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무리 우리가 혁신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싸이가 기가 막힌 말춤을 개발해도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이 없으면 퍼져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일 중소벤처가 아무리 기술 혁신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자동차나 휴대폰을 수출하지 않으면 타고 나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시장을 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혁신 두 개의 축이 서로 선순환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가야 될 길이고 대기업이 충실하게 시장 역할을 맡아주고 그리고 중소벤처가 충실하게 혁신 역할을 맡아주고 이 둘 관계가 좋은 선순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싸게 만들 때는 이게 아웃소싱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도록 부품 업체를 썼다면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 열린 혁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아이디어를 중소기업한테 얻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이 싸게 만드는 파트너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연구 파트너로 가져가서 말하자면 좋은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어서 대기업이 팔아주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기업 생태계의 핵심 역량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생산 원가보다도 R&D 원가가 훨씬 중요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큰 시장에서 팔릴 물건을 우리가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그 R&D 투자비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스마트폰의 그 진화의 핵심은 두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현전자라는 회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삐삐폰에 들어가는 아주 부가가치가 낮은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스피커폰을 만들려면 옛날에 6.5mm 정도 두께를 3.5mm로 반으로 줄여야 되는 엄청난 연구 능력을 필요로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 44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 중에 220명이 대졸 사원이고요. 대졸 사원의 70%가 연구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두께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 두께의 예정남이 우리 부품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제 지금은 3.5mm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3mm를 필요로 할 거다 해서 굉장히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매출액이 3,500억 되는 이런 중견 회사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개발하는 회사를 우리 대기업들이 키워주고 또 우리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는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으로 키워주고 또 만일 우리 동반성장에서는 기술 탈취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공정성 차원에서 보호해준다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생태가 더 튼튼해지고 또 국가 경쟁력을 끌어가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국가 정책 혹은 대기업에 이끌어지만 기대할 것이 아니고 네. 자체 글로벌화를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하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하고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R&D를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인데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R&D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한 5% 이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독일은 연구개발해가지고 세계에 가서 돈을 벌어요. 한 60% 이상, 70% 이상을 해외에 가서 돈을 해외에서요? 버는데 우리나라 네.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한 82% 정도를 팔아요. 내수 시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장 기회 포착을 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코트라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숙제가 아닌가 이런.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제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케냐도 가고 페루도 가고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비행기 값 나오는 거야. 우리 속친 우리말로 뭐 신발값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70개국을 다니면서 세계 시장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계 시장 개척에 들어간 비용이 제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세계 시장 개척비가 더 들어갑니다. 소비자 상품의 경우에는. 이것을 개별 기업이 직접 일일이 하라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70개국의 대리점 사장들을 한국에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회의를 끝난 다음에 한국 의료기 전시회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3년, 4년 지나니까 한국 의료기 수출의 80%를 우리 대리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선도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그 개척한 시장을 후발 기업들하고 공유해 나가는 이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벤처 소생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이 전부 다 세계 시장을 나가야 된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사실은 국가 자원의 낭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필수 코스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는가. 왜냐하면 저희도 해외 시장을 10년 이상 개척해봤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이 그런 그 마케팅 비용을 투입할 만한 그런 그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R&D 비용도 굉장히 큰 부담인데 그런 그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부담이 되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정거래가 중요한 겁니다. 예.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의 이 거래가 공정한 거래가 되면은 시장을 공유할 수 있고 또 혁신을 사올 수가 있고 예. 그것이 국가 전체 이익이라는 거죠. 네.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동반성장 1.0이라는 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정부가 세 명이 했다면 여기에 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반성장 2.0의 시대에는 한 세 팀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첫 번째는 정부 출연 R&D 기관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수출 지원 기관들, 좀 코트라라든지 이런 좀 동반성장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해외 나갈 때 금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어떤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 이런 세 가지가 좀 더 구조적으로 정책화될 수만 있다면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제 불공정한 거래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뭐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사실 과거의 벤처기업이었고 그들이 과거의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그 열심히 뛰어가지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저희 중소기업도 열심히 해서 중견기업 돼야 되고 중견기업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기업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건전한 기업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성장의 어떤 그 사다리 구조인데 과연 우리 기업 생태계가 이게 성장의 사다리 구조가 제대로 놓아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양극화나 기득권의 문제가 개입돼 있어가지고 그게 그 건전하지 못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책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고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지금은 일종의 어떤 그 정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어떤 이 경제를 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앞으로 이런 혁신 경제가, 혁신 사회가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정말 잘해서 대기업이 된 거지, 뭐 잘못했으면 대기업이 됐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뭐 5년 뒤에는 대기업이 되고 싶어요. 저도 대기업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남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양극화 해결,
그리고 사회 통합의 문제, 를 위해서 과연 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무엇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조금 전에도 김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말씀 네. 주시죠. 그는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우리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이야기를 할 때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고 중소기업은 나쁜 일자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은 이미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일자리는 남아도는 나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가면 한 평균 10% 정도가 사람을 못 구해요. 근데 중소기업은 우리 남인희 회장님처럼 이런 회사가 되면 좋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생각을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중국이 없을 때 저는 원가 가설의 축복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싸게 만들어서 성공했던 시대인데 이제는 이 원가 가설의 저주 시대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베트남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중소기업이 R&D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R&D 했던 것을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부의 역할이 좀 바뀌어야 이게 혁신 경제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R&D 하도록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글로벌화 하도록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좀 정부에 대한 바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남인희 회장님, 예,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만 좁혀놓고 본다면 정부의 역할이 균형자로서 심판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정부도 대기업한테 간섭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 배분의 도구를 정확히 사용을 하면 대기업 탓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시키고 대기업 성장시키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만 하지 말고 뒤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저희 중소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과 혁신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동반 성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의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경제가 혁신 경제로 나가고 우리 사회가 혁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양극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우리 콩을 짜게 보면은 나눠져 있죠. 이 상태는 양극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날 때 보면은 이것이 태극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마치도 태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환 관계입니다. 지금 한국이 해야 될 것은 양극화에서 선순환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이 성장과 분배 이 선순환 고리의 핵심의 약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기술혁신 분야입니다. 한국은 이제 창조적 기술혁신에 의해서 성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중심 역할을 하느냐. 기업가 정신과 융합기술 이 두 가지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창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 기업을 만들고 이들이 중소벤처에 들어가서 그 중소벤처 혁신을 주도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내 혁신을 주도하고 그리고 정부 내에 들어가서 기술 정책의 혁신을 주도하고 이런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기술 이공계 출신들의 기업가 정신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대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세 분의 말씀은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자로 정의가 될 듯합니다. 다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시시각각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 내리는 데에는 정부의 조정자로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분 귀한 말씀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윤선이었습니다.